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냐고요? 분명히 제 거잖아요. 이거 안 돼요? 아침부터 거실이 찢어지는 듯한 며느리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70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시장통에서 살아온 제 귀에도 그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지요. 거실 한복판, 70인치짜리 번쩍이는 텔레비전에 시뻘건 딱지가 사정없이 붙었습니다. 아들이 큰 소리치며 들여놓은 그 비싼 가죽 소파에도 며느리가 자랑하던 이태리제 식탁에도 마치 문둥병이라도 옮은 듯 시뻘건 딱지들이 줄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거 너 미쳤어? 이거 떼면 법행이야. 변호사 불러. 당장 변호사 부르라고. 아들 진호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집행관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장정들이 어디 아들놈 말 한마디에 눈이나 깜빡하겠습니까?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안방으로, 서재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그 잘난 외제차 키 위에도 딱지가 붙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식탁 구석에 앉아 율무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 제 마음은 어쩜 이리도 고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차가 입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때 그 효도 계약서니 뭐니 이상한 거에 도장 찍으라고 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고요. 며느리 미영이가 제 앞으로 달려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평소에 고상한 척 명품 가방 휘두르며 유세 떨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서는 눈을 부라리는데 참 가관이더군요. 저는 그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얘야, 명희는 내 남편 거라며. 내 남편이 능력 좋아서 산 집이라며. 그런데 왜 나한테 난리니? 아우, 진짜. 저 노인네가 정말. 진호 씨, 당신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압류당하는 것도 못 막아? 아들은 제 대답엔 대꾸도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제 거인 줄 알았겠지요. 이 집이 영원히 자기들 놀이터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얘들아,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너희가 나에게 준 그 차디찬 찬밥과 곰팡이 핀 떡의 대가가 고작 이 빨간 딱지 몇 장으로 끝나겠니?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란다. 기억나니? 3년 전 너희가 나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던 그날 말이다. 병원 확장을 해야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다며 어머니가 가진 이 낡은 상가 건물을 명예 변경해 달라고 했지.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거 아니냐며 살아생전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던 그 가증스러운 눈물에 내가 속아 넘어간 척 해주었지. 그때 너희가 내밀었던 그 효도 계약서, 매달 생활비 500만 원에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외식을 하겠다던 그 화려한 약속들. 명희가 넘어가던 날 아들 너는 나를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런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내 눈빛이 달라지더구나. 며느리는 내가 쓰던 안방에서 내 짐을 다 드러내고 저 구석진 다락방으로 나를 밀어 넣었지. 냄새가 난다나 뭐라나. 손주 녀석들은 할머니 방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식탁에서도 내 자리는 사라졌지. 어머니, 요즘 이 안 좋으시니까 그냥 물에 밥 말아 드세요. 생선 구우면 냄새 배서 애들 공부에 안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가 내준 건 며칠이 지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밥과 씌어버린 깍두기 몇 조각이었어. 내 돈으로 산 고기며 전복은 너희끼리 안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먹으면서 나는 개밥보다 못한 상을 받고 삼켰단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밥을 넘기는데
눈물이 밥그릇 속으로 뚝뚝 떨어지더구나. 그때 결심했지.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면 나도 너희를 내 자식으로 보지 않겠다고 말이야. 진호 씨, 저거 봐. 저 사람들이 지금 당신 서재채까지 다 들고 나가잖아. 아버님 유품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거. 며느리의 비명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행관들이 서재에 있던 낡은 고서적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의사가 되길 바라며 죽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모았던 귀한 책들이었지. 아들은 그걸 보면서도 손 하나 까딱 못하고 파들파들 떨기만 하더군요. 사실 이 집은 압류된 게 아니란다. 내가 압류를 부탁한 거지. 너희는 몰랐겠지? 이 지역이 재개발 지구로 확정됐다는 소식 말이다. 그리고 그 보상권은 거주 기간이 수십 년인 나에게만 우선권이 있다는 법적 사실도 말이야. 너희가 빚내서 집 꾸미고 호의호식하는 동안 나는 조 변호사를 만나 너희가 어긴 효도 계약서 위반 사례를 하나하나 수집했단다. 너희가 나한테 준 유통기한 지난 우유, 곰팡이 핀 떡, 그리고 내가 다락방에서 추위에 떨며 쓴 일기장까지. 어머니, 이거 정말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설마 어머니가 우리를 신고하신 거예요? 아들이 이제야 뭔가를 깨달은 듯 한눈으로 저를 올려다봅니다. 저는 남은 율무차를 단숨에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시장에서 거친 생선 가시를 발라내던 제 손마디가 아들의 매끄러운 피부에 닿았습니다. 신고라니 아들아. 나는 법대로 한 것뿐이란다. 내가 나한테 준 계약서에 적혀 있었잖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모든 증여는 무효가 된다고. 너희가 나한테 준 그 찬밥 한 그릇이 결국 이 집 전체를 날려버린 셈이지.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넋이 나간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 어떤 연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3년 전 그 차가운 다락방에서 제 정은 다 타버려 쟤만 남았으니까요. 짐을 싸야겠습니다. 이 집은 이제 곧 국가 소유가 될 것이고 철거반이 들이닥칠 테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라. 나는 갈 곳이 있단다. 너희가 모르는 그 재개발 보상금이 내 통장에 든든하게 들어와 있거든. 얘들아, 짐 챙겨라. 오늘 저녁은 내가 아주 근사한 곳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마. 이 집에서 먹는, 아니, 너희가 내 자식으로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말이다. 집안 곳곳에 붙은 빨간 딱지들을 뒤로하고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이 좁고 어두운 방이 지금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네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니 너희가 그 서류를 내밀었던 3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엄마,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병원만 조금 더 넓히면 우리 진호, 강남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원장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날 아들 진호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지요. 30살 넘은 아들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묻혀가며 키운 엄마의 거친 손을 잡고 그렇게 애절하게 빌어대니 어느 부모가 마음이 안 약해지겠습니까? 옆에서 미영이는 또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제 손에 따뜻한 율무차를 쥐어주며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죽을 때까지 효도할게요라고 조잘거렸죠. 그렇게 너희가 내민 게 바로 그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상가 건물을 넘겨주는 대신 매달 생활비를 주고 이 집에서 끝까지 모시겠다는 약속. 사실 그 건물, 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고 내가 노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지켜온 보루였단다. 하지만 자식이 잘 된다는데
그까짓 건물이 문제겠나 싶었지. 그저 너희랑 같이 밥 먹고 가끔 손주 재롱 보며 사는 게 남은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으니까.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모시는지 세상에 보여주려는 약속 같은 거죠. 형식적이라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도장을 찍었단다. 명의가 넘어가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이 나오던 날 너희는 나를 안고 잔치를 벌였지. 한 달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어. 미영이는 아침마다 내 입맛에 맞는 국을 끓여냈고 진호 너는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왔으니까. 그런데 딱 한 달이었어. 그 가식의 유효기간 말이다. 시작은 냄새였지.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손주 녀석이랑 놀아주려는데 미영이가 질색하며 달려오더구나. 어머니, 애 옷에 비린내 배요. 시장 다녀오셨으면 제발 옷부터 갈아입고 나오세요. 애 정서에 안 좋단 말이에요. 비린내라니. 그 비린내 덕분에 내 남편이 의사가 되고 내가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사는 건데 그게 그렇게 더러웠니? 그날 이후로 나는 거실에 발도 못 붙이게 됐지. 너희는 내가 쓰던 햇볕 잘 드는 안방에서 내 짐을 하나둘 드러내더니 결국 이 가파른 계단 끝에 있는 다락방으로 나를 밀어 넣었어. 어머니, 안방은 진호 씨 서재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원장이 집에서도 공부를 해야 병원이 잘 되죠. 여기 다락방이 아늑하고 조용해서 어르신들 지내기 딱 좋아요. 아늑하다니.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 코끝이 시리고 여름이면 지붕의 열기가 그대로 내려와 숨이 막히는 이 창고 같은 방이 아늑하다니. 내가 짐을 옮기던 날 진호 너는 고개도 한번 안 들고 서재 책상에만 앉아 있었지. 내가 공부하던 그 책상, 내가 생선 머리 쳐가며 번 돈으로 사준 거였는데 말이야. 생활비 500만 원? 처음 2달은 들어오더구나. 그러다 3달째부터는 병원이 어려워서요. 이번에 장비 새로 들여서요. 핑계를 대며 줄어들더니 반년이 지나니 아예 끊겼지. 오히려 며느리는 나한테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눈치를 주더구나. 내가 시장에서 조금씩 벌어둔 쌈짓돈까지 너희 아이들 학원비로 내 명품 가방 할부금으로 다 빨아갔지. 어머니, 아직도 시장 나가세요? 남들 보기 창피하게 진짜. 원장 엄마가 생선 판다고 소문나면 우리 애들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제발 좀 집에 가만히 계세요. 시장에 나가는 건 창피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내 명품 사는 건 괜찮더냐? 나는 그때부터 이 다락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단다. 너희가 거실에서 갈비 굽고 회 먹는 동안 나는 며느리가 문 앞에 두고 간 식어 빠진 국밥이랑 곰팡이 핀 떡을 씹으며 버텼어. 한 번은 너무 서러워서 진호 너를 붙잡고 울었지. 진호야, 엄마가 너무 춥구나. 이 방 보일러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생활비도 조금은 줘야 내가 약이라도 사 먹지. 그때 내가 나를 보던 그 차가운 눈빛을 나는 평생 못 잊는다. 엄마, 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엄마 건물로 받은 대출 이자만 한 달에 수천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고작 보일러 타령이에요? 정말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니.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간 아들이 추위에 떠는 늙은 애미한테 이기적이라니.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그건 너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끈이었어. 그래,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 노인네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다락방에서 매일 밤 뭘 쓰는지, 왜 가끔 조 변호사를 만나러 나가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을 거야.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궁리를 하며 브로셔를 식탁에 올려둘 때 나는 이미 너희가 어긴 효도 계약서 조항들을
하나하나 법적으로 확정짓고 있었단다.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가 나한테 준 그 차가운 다락방이 나를 깨우게 했어. 정신이 번쩍 들더구나. 아픈 다리를 끌고 재개발 지역 사무소를 다니고 조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내가 준비한 게 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방금 아래층에서 또 미영이의 비명이 들리네. 아마 안방에 있는 장롱까지 딱지가 붙었나 보구나. 얘들아, 명의가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인 줄 알았니? 이 집은 이미 압류 절차가 끝났고 내가 담보로 잡힌 그 건물도 곧 경매로 넘어갈 거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끝에 내가 받을 재개발 보상금은 너희 손에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게 설계해뒀단다. 이제 내려가 봐야겠구나. 너희가 나에게 준 마지막 밥상, 그 곰팡이 핀 떡을 들고 말이야. 너희가 내뱉은 그 독한 말들이 어떻게 너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겠어. 다락방의 삐걱거리는 문틈 사이로 너희의 웃음소리가 올라올 때마다 제 가슴은 얼음 송곳에 찔린 듯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여름의 끝자락에서 들었던 너희의 대화는 시린 가슴에 아주 뜨거운 불을 질렀지요. 그 불은 나를 다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눈꺼풀을 태워버리는 불이었습니다. 진호 씨, 이제 결판을 내야지. 저 할머니 언제까지 저러고 계실 거야?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다락방에 저렇게 버티고 계시니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마다 질색하잖아. 요양원 알아봤어. 시설 좋더라. 치매 기운 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호자니까 강제로 입소시키는 거 문제없대. 미영이의 그 목소리. 평소엔 은굿을 굴러가는 듯 예쁘게 치장하던 그 목소리가 그날은 뱀의 혀처럼 갈라져 내 귀를 파고들더군요. 아들, 너는 어땠니? 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 알았어. 이번 달만 지나고 말할게. 어차피 이 집 내 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엄마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야.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이해라니. 내 숨구멍을 틀어막고 나를 산송장처럼 요양원에 처박는 게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일이냐?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다락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평생 생선 가시에 찔려가며 소금물에 손이 짓물러가며 키운 게 저 괴물들이었나? 내 아들의 탈을 쓴 저 탐욕스러운 짐승이었나? 눈물도 나오지 않더구나. 대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70평생 잊고 살았던 내 아내 박명자가 깨어나는 소리였지요. 그래, 너희가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버리려 한다면 나는 너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노인이 되어주마.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허름한 옷을 입고 다리를 절뚝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장에 가서 폐지라도 줍는 줄 알았겠지. 미영이는 내 뒷모습에 대고 어머니, 냄새나니까 일찍 들어오지 마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고요. 하지만 내 발걸음이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라 예전 내 단골 손님이었던 조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아줌매,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니, 행색이 왜 이렇습니까? 의사 아들이 모신다더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 몰골을 본 조 변호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나는 조용히 품 안에서 너희가 나를 속여찍게 했던 그 효도 계약서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 집에서 내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지. 찬밥 한 그릇, 곰팡이 핀 떡, 다락방의 추위, 그리고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던 그 모의까지.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망은 행위라고 하죠.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법적으로 이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지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건물과 집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조 변호사의 그 말에 비로소 막혔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단순히 돌려받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저 아이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동네 곧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역시 아짐의 눈썰미는 여전하시네요. 맞습니다. 다음 달이면 공식 발표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역은 좀 특수해요. 외지인이나 명의만 가진 사람보다 수십 년간 이곳에 거주하며 터를 닦은 원주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보상권과 입주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진호 씨는 명의만 가졌지 거주 기간이 짧아 그 혜택을 못 받아요. 하지만 아지매가 거주 사실을 입증하고 명의를 회수하면 보상금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그래, 이거구나.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그 잘난 명의라는 껍데기를 너희에게 잠시 더 씌워두마. 너희가 그 집이 수십억이 될 거라는 단꿈에 부풀어 빚을 내고 호의호식하게 내버려 두마. 그리고 그 꿈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내가 그 껍데기를 단숨에 벗겨버리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날부터 나의 은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너희 앞에서 더 철저하게 힘없는 노인 연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주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버리지 않고 사진을 찍어두었고 며느리가 나에게 내뱉은 폭언들을 낡은 스마트폰 녹음 기능으로 모두 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스마트폰을 쓸 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 손주 녀석들이 쓰다 버린 그 기계가 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다. 한 번은 미영이가 내 다락방에 들어와 제 낡은 괴짝을 뒤진 적이 있었지. 혹시 숨겨둔 금가락지라도 있을까 싶었겠지. 나는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찾아봐라, 얘야. 거기엔 내가 찾는 금은 보화는 없다. 대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기록들만 가득하니까. 나는 조 변호사와 매일 연락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들 진호 내가 병원 확장을 위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 내 탐욕이 크면 클수록 내가 추락할 낭떠러지는 더 깊어질 테니까 말이다. 너희는 재개발 소식을 듣고 축배를 들었지? 강남에 아파트를 사내, 병원을 빌딩으로 옮기네 하며 김칫국을 마시는 너희의 웃음소리를 다락방에서 들으며 나는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와 증여 반환 청구 소송장.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는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돈만 번 줄 알았니? 나는 거기서 사람의 눈을 읽는 법을 배웠고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몸으로 익혔단다. 너희가 나를 버리려던 그 요양원 브로셔, 지금은 내 서랍 속에 아주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그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내 마음의 채찍이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너희가 그토록 믿고 있던 그 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그리고 너희가 무시했던 이 늙은 어미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 거실에서 들리는 너희의 즐거운 대화가 이제는 가엽게 느껴지는구나. 얘들아, 많이 웃어둬라. 내일 아침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집행관들과 빨간 딱지들이 너희를 맞이하기 전까지가 너희 인생의 마지막 축제일 테니까.
홀로 다락방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가끔은 내가 정말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자식과 전쟁을 치르나 싶은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등을 토닥여주며 아주머니, 이건 아드님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잘못을 바로잡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라고 말해주던 한 사람, 바로 조 변호사 사무실의 젊은 사무장 한나 양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내가 매일 아침 시장통에 폐지나 주우러 가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나는 그 시간에 조 변호사의 사무실 한편에서 한나 양과 머리를 맞대고 있었단다. 한나 양은 내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 때 늘 제일 좋은 놈으로만 골라주던 단골 손님 김씨 할머니의 손녀였지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서류들 완벽하게 정리해뒀어요. 아드님이 명의만 믿고 제멋대로 대출받은 내역, 며느님이 할머니 명의로 카드 긁은 증거들. 이거 다 부양 의무 불이행의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한나 양은 나를 볼 때마다 따뜻한 율무차를 한 잔 타주며 제 거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너희가 냄새난다고 피하던 내 손을 그 젊은 처자는 아무렇지 않게 만지며 이 손이 아드님을 의사로 만든 귀한 손이잖아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내 계획의 핵심은 단순히 집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목매는 그 돈과 명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너희가 무시한 이 늙은 어미의 삶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조 변호사와 한나 양은 내게 아주 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정부에서 원주민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는 소식이었죠. 명의가 아드님 앞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30년 넘게 이곳에서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터를 닦은 진짜 주인이 할머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특히 아드님이 효도 계약서를 어기고 할머니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징역, 무효는 물론이고 재개발 보상금 수령 권한도 전적으로 할머니께 돌아옵니다. 아드님은 그저 빚만 가득한 빈 껍데기 명의만 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듣던 날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너희가 거실에서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알아보며 깔깔거릴 때 나는 내 인생을 되찾을 마지막 열쇠를 쥐게 된 것이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사무실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미영이 내 목소리가 들리더구나. 진호 씨, 나 오늘 백화점 가서 봐둔 가방 있는데 그거 당신 병원법인 카드로 긁어도 되지? 어차피 그 노인네 요양원 보내면 생활비 나갈 일도 없는데 그 돈 미리 쓴다고 생각하자. 아들 진호, 너는 그래. 마음대로 해. 엄마도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하시니 돈 쓸 일도 없으실 거야라고 맞장구를 치더군. 그날 밤 나는 다락방에서 한나 양이 빌려준 작은 녹음기를 켰단다. 그리고 너희의 그 추악한 대화를 하나하나 담았지. 너희는 내가 치매라고 믿고 싶었겠지만 미안하게도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단다. 시장 바닥에서 잔돈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샘을 하던 그 박명자가 어디 가겠니? 어느 날은 한나 양이 저녁 퇴근길에 우리 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뜨끈한 국밥 2그릇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집에서 드시지 말고 저랑 여기서 드세요. 제가 할머니께 드릴 희망이 하나 더 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국밥을 먹는데 그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살 것 같더군요. 한나 양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가 20년 전부터 꾸준히 기부해 오신 시장 상인의 장학금 명부예요. 그리고 상인들이 할머니를 위해 써준 탄원서들이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지, 그리고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시장 사람들이 다 증언해 주겠대요. 이 평판과 성실성이 법정에서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나는 그 명부를 보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린내 나는 노인네라고 무시했지만 내가 시장통에서 나누었던 작은 정들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내일이면 법원에서 아드님 병원과 이 집의 가압류 통지서가 발송될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우선순위 확인 신청도 수리됐고요.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나 양의 그 한마디가 내게는 천만대군의 응원군보다 더 든든했습니다. 너희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권력을 휘둘렀겠지만 진정한 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잊었더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락방 계단을 오르는데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비웃는 너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 그래 얘들아, 마음껏 누려라.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화려한 세상이 무너져 내릴 테니 나는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단잠을 잤단다. 내 곁에는 나를 믿어주는 한나, 양과 조 변호사, 그리고 이름 모를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이제 곧 새벽이 밝아오겠군요. 며느리 미영이가 아침 일찍 브런치 모임에 간다며 화장을 하고 있네요. 아들 진호는 새로 산 골프채를 닦으며 필드 나갈 생각에 들떠 있고요. 하지만 어쩌나 오늘 너희가 만날 사람은 친구들이 아니라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내 조력자들이 될 텐데 말이야. 아들아, 며느리야. 드디어 너희가 뿌린 씨앗을 거둘 시간이 왔단다. 아침 8시. 평소라면 며느리 미영이가 아이들 등교시키느라 정신없고 아들 진호는 병원 회진을 준비하며 서둘러 집을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 거실을 감싸고 있었죠. 딩동. 벨소리가 울리자 미영이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인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덩치 큰 사내들과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조 변호사, 그리고 한나 양이었습니다. 강진호 씨 댁 맞습니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및 유동자산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영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압류라니요. 우리 남편 의사예요. 원장이라고요. 이 집이 얼마짜린데 감히 누굴 찾아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당장 안 나가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골프 채널을 보던 진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달려 나왔습니다. 이보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명예 확인해 보세요. 강진호,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내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시뻘건 딱지들을 꺼냈습니다. 텔레비전, 에어컨, 수입 소파, 심지어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던 장식장 속 명품 가방들에 사정없이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다락방 계단 위에서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조 변호사님 부른 거예요? 엄마가 무슨 말 좀 해봐요.
저 사람들 좀 막아보라고요. 진호가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냄새난다며 제 곁에 오지도 않던 녀석이 이제야 엄마를 찾더군요.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조 변호사님, 서류 확인시켜 주시죠. 조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강진호 씨, 김미영 씨, 여기 보시는 서류는 박명자 아주머니께서 제기하신 증여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귀하들은 3년 전 상가 건물과 이 집을 증여받으면서 작성한 효도 계약서의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무슨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저 노인네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헛소리하는 거라고요. 미영이가 악을 쓰며 조 변호사의 넥타이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품 안에서 낡은 찬압통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먹여줬다고? 그래, 내가 나한테 준 밥이 이거더냐? 찬압 뚜껑을 열자 시큼한 냄새와 함께 곰팡이가 시퍼렇게 핀 떡 조각들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밥이 드러났습니다. 진호와 미영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집 다락방에서 받아먹은 밥이다. 너희는 안방에서 갈비 뜯고 회 먹을 때 이 애미한테는 냄새난다며 곰팡이 핀 떡을 던져줬지. 진호야, 내가 의사라면서 사람이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엄마, 그건 미영이가 실수로. 아니, 엄마가 입맛 없다고 하셔서. 아들의 변명은 구차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 소리. 진호 씨, 저 노인네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치매라고 우겨서 요양원 보내버리자니까. 이 집 팔아서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가야지. 거실에 미영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이는 입을 틀어막았고 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지? 내가 다락방에서 매일 밤 뭘 썼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지. 여기 이 일기장에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구박했는지,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방에서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날짜별로 다 적혀 있다. 그리고 이건 조 변호사가 수집한 너희의 카드 사용 내역이지. 내 생활비는 없다고 하면서 너희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명품 사고 골프 치러 다녔더구나. 조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재개발 보상에 관해 설명해 드리지요. 귀하들은 명의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거주 요건과 원주민 자격은 오직 박명자 아주머니께만 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하셨으므로 이 집과 상가 건물의 명의는 곧 원상복구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들이 이 집을 담보로 받은 수십억 원의 대출금은 즉시 상환 독촉이 들어올 것이고 파산 면책도 어려울 것입니다. 수십억요? 아니,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진호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강진호 씨 병원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 몰래 상가 건물을 이중 담보로 잡고 사금융권 돈까지 쓰셨더군요. 그 채권자들이 이미 아주머니께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결국 병원도 이 집도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오늘부로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미영이는 정신을 잃은 듯 소파에 쓰러졌고 진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이 빚 좀 해결해 주세요. 엄마 돈 많잖아요. 보상금 나오잖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들의 눈물.
3년 전 집을 넘겨받을 때 흘렸던 그 가짜 눈물과 똑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힘있게 떼어냈습니다. 진호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은 3년 전 나를 다락방에 가두던 그날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 전 재산을 갉아먹고 내 영혼까지 짓밟은 괴물일 뿐이다. 저는 한나 양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짐을 싸야 했거든요. 뒤에서 아들의 오열 소리와 집행관들의 딱지 붙이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비린내 속에 살며 지켜온 내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가 내준 그 차가운 밥상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화려한 명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진 뒤에 너희에게 무엇이 남을지 나는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마. 폭풍이 휘몰아친 거실을 뒤로하고 다락방으로 올라와 낡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매듭 하나 묶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복수를 시작할 땐 통쾌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무너져 내리는 자식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구석에 칼로 도려내는 듯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민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에 대한 지독한 슬픔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다락방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엄마가 자식 뒤통수를 쳐요. 아들 진우였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서 시뻘겋고 평소에 그 점잖던 원장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광기에 어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뒤통수라니. 내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땐 뒤통수 정도가 아니라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나가라. 더는 할 말 없다. 못 나가요. 보상금 그거 서류 취소해요. 조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다 없던 일로 하라고요.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확 죽어버릴 거야. 진호가 제 가방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안에서 제 낡은 옷가지들과 아버님 유품인 손목시계가 굴러나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도 뒤따라 들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우리 민준이, 서연이. 할머니가 그렇게 예뻐하던 손주들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손주들 이름이 나오자 잠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미영이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강제 입소 절차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더군요. 압류가 시작된 그 와중에도 저들은 저를 어딘가로 치워버릴 궁리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버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영이가 당황하며 스마트폰을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시계를 주워들었습니다. 진호야, 내 아버지가 이 시계를 나한테 맡기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우리 아들이 남의 아픔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면 그때 이 시계를 채워줘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악기가 됐어. 남의 아픔은커녕 내 애미의 피눈물을 짜내서 내 배를 채우는 악기. 시끄러워. 그깟 시계가 무슨 상관이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어. 안 찍으면 나 정말 무슨 짓 할지 몰라. 진호가 제 목을 조를 듯이 다가왔습니다. 일순간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손이 제 목을 향할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내 살점을 뜯어먹고 자란 뱀이었다는 것을요. 쳐라. 쳐봐. 죽여서라도 가져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 저는 눈을 감고 목을 내밀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때렸지요. 잠시 후 진호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에이씨, 정말 독하네. 노인네가 곱게 죽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미영아, 가자. 법대로 하라 그래. 우리가 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나 봐라. 두 사람은 욕설을 내뱉으며 다락방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힌 문 너머로 너희의 고함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무너진 몸을 추스르며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통곡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70평생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너희는 거실에 모여 술판을 벌였지?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누군데 망할 것 같냐며 허세를 부리는 소리가 다락방까지 들려오더구나. 너희는 몰랐겠지. 그 시각 조 변호사가 이미 너희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고 병원 건물주와 연락해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요.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가짜들이 사라지고 오직 너희의 추악한 본 모습만 남게 될 시간이 말입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나는 오늘 밤 이 다락방을 떠난다. 너희가 나를 가두었던 이 감옥에서 나는 스스로 걸어나간다. 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만든 욕심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게다. 내일 아침 텅 빈 다락방에서 내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읽게 될 때, 그때는 부디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깨닫길 바란다. 날이 밝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도 시렸던 밤이 지나고 창백한 새벽빛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었지요. 짐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가 대문 앞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희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남았거든요. 나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너희가 냄새난다고 질색하던 그 주방, 내가 찬물에 손을 적시며 수천 번 국을 끓여내던 그곳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싼 소갈비를 꺼내고 새벽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전복을 씻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진수성찬을 내 손으로 직접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가 집안에 퍼지자 숙취에 찌든 아들과 며느리가 비척거리며 나왔습니다. 거실의 빨간 딱지들을 보며 절망하던 얼굴들이 식탁 위의 고기 냄새를 맡자마자 기이한 희망으로 번뜩이더군요. 어머니, 이 고기 마음 돌리신 거예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변호사한테 다 취소한다고 말한 거죠? 진호는 며칠 굶은 짐승처럼 갈비를 뜯으며 물었습니다. 미영이도 내 눈치를 살피며 전복죽을 입에 넣더군요. 그 탐욕스러운 입술을 보며 나는 천천히 율무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많이 들어라. 이 집 주방에서 내가 해주는 마지막 밥상이니까. 마지막이라니요? 어머니, 설마 진짜로 우릴 내쫓겠다는 거예요? 우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미영이가 숟가락을 탁 놓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쫓는 게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 집을 허물어뜨린 거지. 진호야, 너 기억나니? 내가 초등학생 때 내가 시장에서 생선 팔다 손가락이 잘릴 뻔했던 날 말이다. 그때 내가 울면서 그랬지. 엄마, 내가 나중에 의사 돼서 엄마 손 안 아프게 해줄게. 라고.
아들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때 그 어린 진호의 약속이 나를 30년 동안 버티게 했다. 소금물에 손이 짓물러도 생선 비린내가 살속까지 배어도 나는 행복했어. 내 아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런데 진호야, 너는 의사가 되어서 내 손을 고쳐준 게 아니라 내 심장을 도려냈구나. 명의를 가져가고 나를 다락방에 가두고 심지어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버리려 했던 너. 너는 이미 그때 내 아들이 아니었다. 엄마, 그건 다 오해라고 했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옛날 이야기까지 꺼내서 사람을 괴롭혀요? 진호가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갈비 그릇이 덜커덩거렸지요.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재개발 보상금 수령 통지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내가 오늘 아침 일찍 법원에 제출한 효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자산 환수 확정서고, 보상금이라는 말에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확정서라는 말에 다시 사색이 되었죠. 진호야, 미영아. 너희는 이 집이 내 명이니까 보상금도 내 것인 줄 알았겠지? 그런데 어쩌나. 이 동네는 원주민 보호구역이란다. 너희처럼 명의만 옮겨놓고 나를 구박한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입주권도 주어지지 않아. 오히려 부당하게 명의를 이전받아 대출을 일으킨 죄로 너희는 이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거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병원은요? 우리 빚은 어떡하냐고요? 미영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 발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호는 넋이 나간 채 서류를 훑어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집은 철거될 거다. 내일이면 포클레인이 들이닥칠 거야. 너희가 담보로 잡힌 상가 건물도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금은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설계해뒀다. 너희에게 남은 건 오직 너희가 제멋대로 쓴 수십억의 빚뿐이란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전처럼 엄마 모시고 살게요. 다락방 말고 안방 드릴게요. 제발. 진호가 무릎으로 기어와 제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돈을 잃은 자의 절규일 뿐이었습니다. 3년 전 그 차가운 다락방에서 내가 흘렸던 눈물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었지요. 늦었다, 진호야. 너는 내 아들로 돌아올 기회를 수천 번도 넘게 발로 찼어. 내가 다락방에서 기침을 할 때, 내가 곰팡이 핀 떡을 먹으며 배를 움켜쥘 때, 그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너희는 안방에서 웃으며 내 장례식 이후의 유산을 계산하고 있었지. 저는 아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이 막혀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밥이 너희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다. 다 먹고 나면 짐 싸서 나가거라. 아니, 짐 쌀 것도 없겠구나. 이미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었으니. 거실로 나오니 한나, 양과 조 변호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나, 양이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진호의 처절한 비명과 미영이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내 집이,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이고 다닐 때보다 더 가볍더군요.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바람에서는 더는 비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는 이제야 깨닫겠지. 너희가 무시했던 그 늙은 애미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 지붕이었는지, 그리고 그 지붕을 스스로 걷어낸 대가가 얼마나 시리고 추운 것인지.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련다.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라 박명자라는 한 사람으로. 햇살이 참 좋네요. 비린내 하나 나지 않는 보드라운 이불을 어루만지며 눈을 떴습니다. 다락방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도, 아침마다 가슴을 조여오던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이제는 먼지처럼 흩어진 옛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 둥지를 튼 곳은 조용하고 볕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시장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탄원서와 조 변호사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저는 제 평생의 피땀이었던 상가 건물과 재개발 보상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탐냈던 그 화려한 껍데기들을 털어내고 나니 비로소 강진호의 엄마가 아닌 박명자라는 제 이름석 작아 보이더군요. 얼마 전 조 변호사를 통해 너희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은 결국 파산했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변두리의 좁은 월세방으로 옮겼다더구나. 진호, 너는 지방의 작은 병원 페이닥터로 내려갔고 미영이는 평생 해본 적 없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한나 양이 묻더군요. 할머니, 그래도 자식들인데 조금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저는 그저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나 양,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라 가난이라네. 평생 남의 피땀으로 호의호식하며 살던 아이들이니 이제는 제 손으로 밥벌이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지. 그게 내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야. 그래도 내 손주들 민준이와 서연이 생각에 가슴이 저릿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를 통해 그 아이들의 교육비만큼은 따로 신탁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너희 부부 손에는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게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만 쓰이도록 말이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던 그 모진 마음을 나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되돌려주마. 어느 날 오후 시장통에서 알던 상인들이 놀러 왔습니다. 비린내 나던 앞치마 대신 곱게 차려입은 내 모습을 보며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더군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고기 냄새 풍기며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냄새난다는 타박도 듣지 않으며 마음껏 웃고 떠들었지요. 명자 씨, 이제 정말 살 것 같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이웃의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살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시되지 않는 삶, 내 손으로 일군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이토록 달콤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가끔은 너희가 살던 그 집이 철거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포클레인이 무너뜨리는 건 낡은 벽돌이 아니라 너희의 탐욕과 내 눈물이 맺힌 슬픈 기억들이겠지요.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서듯 제 인생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려 합니다. 오늘 저녁엔 혼자서 영화 한 편을 보러 갈까 합니다. 예전엔 자식 밥 해주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는 재미로 하루를 채웁니다. 내일은 시장 노인정 어르신들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할 생각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남에게 주지 않고 내가 가진 온기를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박명자로 살아가는 제 마지막 사명이라 믿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를 용서했느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대답하기 어렵구나. 하지만 너희를 미워하느라 내 남은 생을 낭비하지는 않기로 했다.
너희는 너희가 뿌린 씨앗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거라. 나는 나를 위해 내어준 이 따뜻한 햇살 아래서 내 남은 생을 찬란하게 꽃피울 테니.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봄 기운이 섞여 있네요. 70평생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이토록 당당하고 가볍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혼잣말을 내뱉으며 환하게 웃어봅니다. 이제 더는 누구를 위한 만찬이 아닌 오직 나 박명자를 위한 축제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